오랫동안 이 시스템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지난 몇 주간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1월 3일 새벽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거의 2주가 지났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침묵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권력 체계의 근본적인 재편이라는 신호입니다. 마두로는 러시아의 라틴 아메리카 최대 동맹국이었습니다. 불과 8개월 전 그는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나란히 앉아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에게 170억 달러의 채권을 가진 국가이자 서방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핵심 통로였습니다. 그런 마두로가 새벽 2시 자신의 침실에서 끌려나가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 크렘린의 반응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위협도 보복 경고도 심지어 푸틴의 개인적 성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침묵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시리아에서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이 붕괴했을 때도,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었을 때도, 러시아 국기를 단 유조선이 미 해양 경비대에 납포되었을 때도 푸틴은 마찬가지로 조용했습니다. 이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러시아라는 거대한 권력이 지금 전례 없는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그 전쟁은 러시아의 글로벌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군사 자원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묶여 있고 경제 역량은 제재와 전쟁 비용으로 인해 극도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푸틴이 마두로 체포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과 정면 대결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후퇴가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20년간 우리가 익숙했던 다극체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울 것인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명령할 때 그는 단순히 마두로 개인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보호막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메시지를요. 마두로 체포 작전에는 150대의 군용기가 동원되었고 이는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런 규모의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견제력은 과연 얼마나 실질적일까요? 베네수엘라 사태는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국 간의 균형이 무너질 때 중경국들의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된다는 것을요. 트럼프는 마두로 체포 이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관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1823년 먼로 독트린 이후 가장 노골적인 헤미페릭 헤제모니 선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우려를 표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러시아는 아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베네수엘라의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의 반응입니다. 그녀는 마두로 체포 이후 미국과의 협력을 언급하며 사실상 항복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공백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보호자가 사라진 순간 약소국들은 새로운 패권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푸틴의 침묵을 단순한 전술적 선택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오판입니다. 이는 러시아라는 국가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의 드러남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소모전은 러시아의 글로벌 군사 투사 능력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전 러시아군이 시리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여줬던 기동성과 개입 능력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 묶여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차원입니다. 러시아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면 2024년 이후 GDP의 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에트 후기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 경제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과 새로운 대결 전선을 열 여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푸틴의 침묵은 약함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산된 현실주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는 트럼프와의 우크라이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과 정면 충돌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의 협상 여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지정학의 잔혹한 논리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진 국가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동맹국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두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우선주의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러시아 동맹국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쿠바의 미겔 디아스 카넬은 마두로 체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언젠가 마두로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테헤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마저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의 러시아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와그너 그룹의 프리고진 사망 이후 러시아의 아프리카 군사 개입 능력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의 러시아 영향력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이 아직 글로벌 군사 패권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은 있지만 먼 지역에서의 군사 투사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 콜롬비아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미국의 절대적 영향권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패권 재편 과정에서 중간 지대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 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그러한 중간 지대의 체계적 축소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보여준 것처럼 한 국가가 특정 진영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진영이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마두로를 보호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동맹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푸틴이 현재 솔네치노고르스크 공군기지에 은둔하고 있다는 보도도 의미심장합니다. 이곳은 2023년 프리고진의 반란 당시에도 그가 피신했던 곳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이는 러시아 내부의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국내의 극우 민족주의자들은 푸틴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두로 체포와 러시아 유조선 납포를 굴욕이라고 규정하며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이러한 내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장기적 전략을 위해 단기적 체면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수 발언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그린란드를 병합한다면 이는 나토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토가 분열된다면 이는 러시아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서방 내부의 분열이 반드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군사력을 구축한다면 이는 러시아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정전 협정 이후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유럽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을 합법적 군사 목표라고 규정했지만 실제로 유럽군과 교전할 여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러시아 방위 산업에는 380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지난 3년간 80만 명이 추가로 고용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전시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시 경제가 지속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소비에트 경제사를 보면 국방비 비중이 GDP의 6%를 넘어서면서부터 경제 시스템 전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정확히 그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푸틴은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료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두로 체포 사건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도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아무리 규탄 결의안을 제출해도 미국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 간의 상호 견제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균형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약화되고 중국이 아직 글로벌 패권국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같은 중경국들에게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인가?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러시아는 이미 그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관점에서만 한반도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적 자립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미국이 보여준 군사기술의 압도적 우위는 단순히 물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50대의 군용기를 동원한 정밀 작전, 사이버 전력을 활용한 방공망 무력화, 실시간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등은 현대 전쟁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기술 격차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첨단 기술 도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한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핵심 기술 영역에서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급변하는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의 자율성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그 자원이 마두로 정권을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원 때문에 더 큰 표적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천연 자원만으로는 21세기의 권력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권력은 이제 데이터, 알고리즘,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보여준 압도적 우위도 결국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성 정보, 드론 기술, 사이버 능력, 정밀 유도 무기 등이 결합된 시스템적 우위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푸틴의 침묵은 이제 3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다시 목소리를 낼지, 그리고 그때 무슨 말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러시아의 글로벌 위상은 더욱 추락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운명이 하룻밤 사이에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자원 기반 권력 구조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도 마두로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21세기에는 전통적 자원만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 교훈을 뼈아프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더 이상 지정학적 무기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푸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할인 구매로는 유럽 시장 손실을 메울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우리가 목격한 것은 또한 금융 네트워크의 파괴적 위력입니다. 마두로 정권이 붕괴되자마자 베네수엘라의 모든 국제 금융 거래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에서의 배제,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의 접근 차단, 해외 자산 동결 등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현대 국제 시스템에서 금융 주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도 이미 이러한 금융 제재를 경험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위안화 결제 시스템 구축, 자체 결제 시스템인 SPFS 개발 등으로 어느 정도 우회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그런 대안적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이나 자원이 없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중경국들이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다양한 결제 시스템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금융 시스템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일한 금융 네트워크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사이버 공격을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인터넷 인프라, 통신망, 전력시설 등이 모두 잠재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이버 능력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 러시아의 대응 능력에 제약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한 600억 달러 이상이 위험에 처했지만 중국은 미국과 직접 갈등을 벌일 수 없습니다. 브라질의 룰라도 비난 성명만 냈을 뿐 구체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멕시코는 아예 침묵했습니다. 유럽도 우려와 법적 검토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반응 패턴은 현재 국제 시스템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보여줍니다.
미국의 국제법 무시에 대한 실질적 견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 모든 상황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현재 역량으로는 미국의 이러한 일방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패권 구조가 영구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도한 패권주의는 결국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경국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존의 동맹 체제에만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다자적 협력을 모색할 것인가. 마두로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두로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21세기의 국제 질서는 19세기나 20세기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동맹체제나 세력 균형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변화하는 권력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푸틴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는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